오자서의 최후. 이미 세상을 떠난 공자는 본디 노나라 사람으로 그는 조국을 극진히 사랑하는 절세의 애국자이기도 했다. 그러기에 일찍이 노나라가 문양 땅을 제나라에 빼앗겼을 때 공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제왕 경공과 직접 담판을 하여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아온 적이 있었다. 공자는 그처럼 열렬한 애국자였던 까닭에 그네 세상을 떠나게 되자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이 조국의 운명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임종이 눈앞에 다가오자 제자 자공을 병상에 불러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내가 죽고 나면 제나라가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우리나라를 송두리째 먹어치우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와 조상의 나라를 멸망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그대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조국을 지켜나가도록 하라. 나에게는 수많은 제자가 있으나 우리의 조국을 지켜줄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은 오직 그대 한 사람뿐이다. 그야말로 비장한 유언이었다. 자공은 은사로부터 그와 같은 유언을 듣고 나자 조국 수호의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당시 제나라의 국왕은 경공이었다. 그러나 경공은 허수아비 왕에 지나지 않았고 제나라의 국정을 좌우하는 실권자는 태부 전상이었다. 전상은 공자가 죽고 나자 노나라를 치려고 이미 군사를 동원 중에 있었던 것이다. 자공은 그러한 사실을 알자 용감하게 제나라로 전상을 직접 찾아가 만났다. 전상이 자공을 보고 물었다. 선생은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자공은 지략이 깊고 정치 수완이 탁월한 인물인지라 그는 대담하게도 다음과 같은 말로 전상을 비웃어 주었다. 장군은 지금 커다란 먹을 것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약소국인 노나라만 넘겨다보고 있으니 나는 장군의 근시안적인 처사가 도무지 안타까워서 못 견디겠소. 전상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반문했다. 커다란 먹을 것이라니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오왕 부차가 원려 서시에게 혹하여 국정이 극도로 부패해진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일이 아니오. 그러므로 장군이 이왕 군사를 일으키려거든 오나라를 쳐서 천하를 호령할 일이지. 하필이면 왜 우리나라 같은 조무래기 나라에만 눈독을 들이느냐 말이요. 그래가지고서야 어찌 청사에 남을 영웅호걸이라 말할 수 있겠소. 노나라의 독립을 유지해 가려면 제나라와 오나라 간에 싸움을 붙여놓는 것이 상책일 것 같아서 자공은 일부러 전상을 찾아와 그런 계략을 쓴 것이었다. 자공은 다시 입을 열어 전상을 부추겼다. 생각해 보시오. 오나라는 일찍이 당신네 나라의 백강공주를 협박으로 빼앗아간 원수의 나라요. 원수의 나라가 다 쓰러져 가고 있는 이 판국에 그 나라를 빼앗아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조무래기 나라인 우리나라만 넘겨다 보고 있으니 그게 어디 영웅호걸에 할 짓이냐 말이요. 자공의 당당한 변론에 전상은 수치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오국토벌에는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말했다. 오나라를 정벌할 실력이 있다면 난들 어찌 그것을 마다하겠소. 부차가 황음하여 오국이 부패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백만대군을 보유하고 있지 않소. 게다가 오자서와 백비 같은 명장들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오. 이에 자공이 이렇게 말했다.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불가능한 법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은 없는 법이요. 영웅호걸과 범부의 차이가 바로 그 점에 있지요. 오군이 비록 백만대군이라 하여도 이쪽의 수완 여하에 따라서는 그들을 내 편으로 끌어올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소.
전상은 그 말에 귀가 번쩍 뛰었다. 선생, 어떤 수단을 쓰면 그들을 내 편으로 끌어올 수 있겠소? 오왕부차는 월나라 정벌에 성공하고 나서부터는 날마다 황음을 일삼고 있어서 민심이 완전히 이탈되었소. 게다가 최근에 와서는 오자서까지 배척을 하고 있어서 백만대군의 위세가 지리멸렬하게 되어 있다오. 그러므로 장군이 만약 오나라에 군림하여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기만 하면 백만대군도 장군의 품 안으로 절로 굴러 들어올 것이오. 말을 들어보니 모든 이론이 그럴성 싶었다. 오자서가 부차에게 배척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장군은 그런 정보도 모르고 계시오? 오자서는 부차에게 미움을 사서 5년 동안이나 외국에 추방당해 있다가 최근에 귀국했지만 부차는 아직 오자서를 만나주지도 않고 있다오. 그러니까 오자서는 이미 오나라를 등진 사람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오. 모든 일에는 기회라는 것이 있는 법이오. 기회를 멋지게 포착하는 사람만이 영웅호걸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알겠소이다. 그러면 오나라를 치기로 하지요. 제 나라의 침략을 방지하려는 자공의 계략은 보기 좋게 적중한 셈이었다. 자공은 제 나라의 전상을 잔뜩 부추겨 놓고 나서 이번에는 오나라로 달려와 부차를 만났다. 싸움을 붙이려면 두 나라를 모두 부추겨야 했기 때문이었다. 부차가 자공에게 물었다. 선생은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오셨소? 자공이 대답했다. 제 나라가 지금 귀국을 쳐서 패권을 빼앗으려고 계획 중인데 대왕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차는 그 말을 듣고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 제 나라 따위가 우리나라를 치려고 한다고요? 하하. 그러나 자공은 어디까지나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문제는 결코 웃으실 일이 아니옵니다. 부차는 여전히 웃어가면서 말했다. 하룻강아지가 호랑이한테 덤벼들겠다고 한다더니 네, 어찌 웃지 않을 수 있으리요. 대왕께서는 제 나라를 하룻강아지에 비유하고 계시지만 정작 제 나라의 전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사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있더란 말이오. 이왕 말이 났으니 대왕 전에 무엇을 숨기오리까. 제 나라의 재상 전상은 귀국을 속이 텅텅 비어있는 고사목과 같아서 한 번 밀어붙이기만 하면 대번에 쓰러져 버릴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더이다. 뭐라고요? 한 번 밀어붙이기만 하면 대번에 쓰러져 버릴 고사목과 같은 나라라고요? 부차는 우라통이 터져 오르는 듯 주먹을 불끈 움켜잡으며 말했다. 그자들이 하늘 무서운 줄을 몰라도 분수가 있지. 제 나라의 주제에 강대국인 우리나라를 고사목에 비유하더라는 말씀이요. 그들이 그들대로 귀국을 고사목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이유가 노상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뢰없기 송구스러운 말씀이오나 모든 것을 들은 대로 여쭙겠습니다. 제 나라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대왕께서는 월려 서씨에게 별궁을 지어주시느라고 국고를 탕진하신 데다가 국정마저 난마처럼 어지러워져서 사실상 고사목과 다름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차는 그 말을 듣고 주먹으로 용상을 치며 분노했다. 그놈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요. 오늘이라도 대군을 일으켜 제 나라 국토를 쑥밭으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소. 부차는 오래간만에 음란 생활에서 벗어나 젊었을 때의 정복욕이 용솟음쳐 올랐다. 자궁으로 보면 두 나라 간의 싸움을 붙여서 어부지리를 톡톡히 얻게 된 셈이었다. 자궁은 부차와 헤어지자 이번에는 남쪽에 있는 월나라로 달려와 월왕 구천을 만났다.
구천은 자공을 반갑게 맞으며 물었다. 선생께서는 어인일로 이런 먼 곳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자공이 대답했다. 오왕부차는 나의 조국 노나라를 도와주기 위해 제 나라를 치려고 계획 중이오. 그러므로 대왕도 오나라의 원수를 갚으려거든 이번 기회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오. 부차가 제 나라를 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겠소? 그보다도 나는 대왕의 결심을 알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온 것이오. 대왕께서 오나라의 원수를 갚으려는 결심이 확실한지 어떤지 나로서는 그 점을 분명히 알고 싶소이다. 선생께야 무엇을 숨기오리까? 전 회계산에서 부차에게 당한 굴욕을 잊을 길이 없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원수만은 갚고야 말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아직 생활이 안정되지 못한 데다가 무력조차 부족하여 은인자중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알겠소이다. 그렇다면 가만 앉아서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 스스로 때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요. 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영웅이 시세를 만들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보복의 원한이 골수에 맺혀있는 구천은 자공의 두 손을 덥석 움켜잡으며 애원하듯이 말했다. 만약 거기에 대해 선생께서 좋은 계략이 있으시거든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선생의 은공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자공은 웃으며 그것은 지극히 간단한 일이요. 부차가 죄를 치게 되거든 대왕은 자진하여 응원군을 보내 부차를 도와주도록 하시오. 자진하여 응원군을 보내주면 부차는 월나라에 대한 의구심을 깨끗이 불식하게 될 것이고 부차가 제 나라와 싸워서 국력이 피폐해지거든 그때에 가서 파견병들로 하여금 부차를 생포케 하면 오국에 대한 원수를 간단히 갚을 수 있을 게 아니오. 구천은 그 말을 듣고 크게 탐복하였다. 응원군의 명목으로 군사를 파견해 두었다가 그들로 하여금 부차를 생포해 버리게 하면 원수를 간단히 갚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천에게는 아까부터 커다란 의구심이 하나 있었다. 자공은 어찌하여 자기 나라를 도와주려는 부차를 멸망하게 만들려고 획책하는 것일까? 그리하여 구천은 자공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았다. 나는 선생의 태도에 이해할 수 없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차는 선생님의 조국을 돕기 위해 제 나라를 친다고 선생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선생은 부차를 도와주지는 못하나마 어찌하여 조국을 도와주려는 부차를 멸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옵니까? 자공은 웃으며 대답했다. 대왕께서 그런 의구심을 품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와 오가 싸워서 어느 나라가 승리하든 간에 나의 조국 노나라를 자기네의 속국으로 삼으려는 점에 있어서는 두 나라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제국 노나라가 독립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두 나라가 모두 패망해 줘야 합니다. 내가 대왕을 도와 오나라를 패망시키려는 목적은 바로 그 점에 있는 것이오. 구천은 그제서야 자공의 깊은 계략을 알아채고 알겠소이다. 선생의 계략은 참으로 놀라운 계략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선생의 계략에 따를 테니 선생은 좀 더 구체적인 방도를 하교해 주십시오. 구천은 자공의 계략을 듣고 재상문종을 부차에게 보냈다. 문종이 오왕 부차에게 말했다. 대왕께서 제 나라를 치신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구천공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하셔서 소신이 응원군 1만 명과 군량미 1000석을 가지고 왔사오니 대왕께서는 수납해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오왕부차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감격하였다. 오, 내게 대한 구천공의 충성이 이렇듯 알뜰할 줄은 몰랐구려. 성의로서 보내준 응원군과 군량미를 내 어찌 받지 않을 수 있겠소.
부차는 다음날 군신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제를 치려는 모의를 하는 석상에서 구천이 응원군을 1만 명이나 보내주어서 제를 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요 하고 말하니 오자서가 깜짝 놀라면서 가냈다. 대왕전하, 월나라와 우리나라는 영원한 숙적입니다. 그런데 월나라를 내버려 두고 제나라부터 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옵니다. 대왕께서는 깊이 통촉해 주시옵소서. 오자서가 또다시 토월론을 들고 나오자 부차는 매우 불쾌하였다. 경은 어찌하여 구천의 얘기만 나오면 그를 잡아먹지 못해 핏대를 올리오. 아뢰옵기 황궁하오나 신은 구천에게 사원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옵니다. 구천을 살려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의 손에 나라가 망하겠기에 그와 같은 엄청난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번번이 고언을 올리는 것이옵니다. 그러나 부차에게는 그 말이 제대로 들릴 리가 없었다. 경은 구천을 그처럼 의심하고 있지만 구천은 귀국 후에도 신칭을 계속하면서 해마다 조공품을 꾸준히 보내오고 있지 않소. 게다가 이번에는 우리가 제나라를 친다는 소식을 듣고 응원군 1만 명과 군량미를 1000석이나 보내왔으니 그것만 보아도 그의 충성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 아니오. 그러나 오자서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신이 듣자옵건대 구천은 귀국한 그날부터 날마다 곰의 쓸개를 씹어가면서 복수의 결심을 다지고 있다고 하옵니다. 그가 아직도 신칭을 계속하면서 조공품을 꾸준히 보내오며 여러 고관들에게까지 선물을 보내주는 것은 우리의 경계심을 소멸시키려는 위장술책임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천은 지금 고기를 낚기 위해 덮밥을 던져주고 있는 셈이온데 그것을 충성심으로 잘못하셨다면 큰일이시옵니다. 원수를 내버려 두고 엉뚱하게도 제나라를 치시다가 국력이 피폐해졌을 때에 구천에게 역습을 받으면 무슨 힘으로 그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앞날을 위해 구천만은 반드시 지금 제거해 버려야 하옵니다. 오자서는 울면서 호소했다. 그러나 부차는 듣지 않았다. 오자서는 집으로 돌아오자 아들 오봉을 불러 말했다. 오왕은 나의 간언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으니 이 나라는 머지않아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집안도 가문을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게 될 것 같구나. 봉이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오자서는 혼자 울먹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말을 이었다. 오씨 가문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는 없으니 너만이라도 다른 나라로 피신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피신을 가야 할 형편이라면 부친께서도 같이 가셔야 할 것이 아니옵니까? 아니다. 나는 죽으나 사나 오나라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할 몸이다. 내 걱정은 말고 너는 이 나라를 빨리 떠나도록 하거라. 피신을 꼭 떠나야 한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나라로 가거라. 제나라에는 손무선생이 계시지 않느냐? 아니다. 손무선생은 지금쯤 산속에 숨어버렸을지 모르니까 제2의 태부 포유명을 찾아가도록 하거라. 포유명과 나는 지기지우니까 내 편지만 가지고 가면 너를 전적으로 도와주리라. 너는 제나라에 머물러 있다가 내가 죽거나 오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이 들리거든 성을 왕손씨로 바꾸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네 목숨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오자서는 자신의 운명이 비참하게 될 것과 오나라가 반드시 망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아들에게 유언 삼아 비통한 말까지 들려주었다. 그리고 나서 포유명에게 보내는 편지 한 통을 써주면서 빨리 떠나기를 재촉하였다. 길을 떠남에 즈음하여 오자서 부자는 손을 마주잡고 한없이 울었다. 오자서의 하인 하나가 그 광경을 엿보고
자기 친구인 백비의 하인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 그러자 백비의 하인은 자기 주인에게 달려와 오명보의 아들 오봉이 울면서 아버지와 작별하고 제 나라로 도망을 갔다고 하옵니다. 하고 고자질을 하였다. 백비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세력 다툼으로 오자설을 잡아먹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던 참인지라 오자설을 모함할 좋은 재료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의 일이었다. 오왕부차가 군신들을 고소대로 불러서 연락을 베풀었는데 유독 오자서만은 병을 칭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오대부는 몸이 불편하셔서 예거를 못하신다고 하옵니다. 내가 불러도 나오지 못할 정도로 몸이 불편한가요? 부차는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근간에 군사를 일으켜 제 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오 대부만은 결사반대를 하면서 월나라를 치라고 강권하는구려. 거기 대해 경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오나라의 중신들 치고 구천에게 뇌물을 받아먹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단 한 사람 오자서가 있을 뿐이었다. 그러기에 오자서를 제외한 모든 중신들은 평소부터 구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문 채 답이 없었다. 부차가 다시 물었다. 왜들 대답을 아니하오? 체제 백비 장군의 의견부터 들어보기로 합시다. 백비는 이때야말로 오자서를 모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싶어서 옷깃을 가다듬으며 대답했다. 소신의 의견으로는 우리가 월나라를 치는 것은 매우 불가한 일인 줄로 아뢰옵니다. 구천은 회계산의 항복 이후로 대왕전에 충성을 다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우리가 제 나라를 친다는 소식을 듣고 정병 1만 명과 군량미를 1천석이나 자진 헌납해 왔습니다. 대왕전에 그처럼 충성을 다하고 있는 구천을 무슨 이유로 쳐야 하옵니까? 구천을 치는 것은 의를 불의로 대해주는 것과 같이 그릇된 일인 줄로 아뢰옵니다. 백비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 다른 대부들도 한결같이 입을 모아 말했다. 태제의 말씀은 진실로 옳으신 말씀인 줄로 아뢰옵니다. 우리가 만약 누구를 친다고 하면 월을 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죄를 쳐야 하옵니다. 대부들의 의견은 잘 알았소이다. 나의 생각도 대부들과 똑같소이다. 그런데 어젯밤 꿈자리가 매우 불길했기 때문에 어쩐지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구려. 대왕께서는 어떤 꿈을 꾸셨기에 그러시는지 꿈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내 어젯밤 꿈 이야기를 할 테니 들어들 보시오. 어젯밤 꿈에 내가 장명궁을 나서면서 보니 고소대가 물속에 잠겨 있었고 종묘에는 잡초가 무성해 있었소. 그러니 그것이 어찌 흉몽이 아니라 말이오. 그러나 백비는 그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은 경축의 말을 올렸다. 대왕전하, 그것은 흉몽이 아니었고 크게 길한 꿈이옵니다. 진실로 경축의 말씀을 올리옵니다. 대왕께서 장명궁을 나서신 것은 성가가 오성을 나서신 것을 뜻하는 것이었고 고소대가 물에 잠겨 있다 하옵는데 그것은 우리가 제 나라의 항복을 받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고 종묘에 잡초가 무성하다 하옴은 대왕의 위풍이 제 나라에게까지 팽배해 있음을 뜻하는 것이옵니다. 그와 같은 길몽을 어찌하여 흉몽이라고 생각하시옵니까? 장군의 말씀을 들어보니 과연 그럴듯하구려. 그러면 장군 말씀대로 죄를 치기로 합시다. 그러자 그때 저 멀리 말석에서 누군가 대왕전하, 소신이 한 말씀 여쭙겠사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이 있었다. 부차가 소리치는 사람을 찾아보니 그는 젊은 장수인 좌태부 전여였다.
좌태부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가? 어서 말해보라.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백비 장군은 태제라는 중책을 맡고 계시면서 대왕전에 아천만을 일삼고 계시니 이는 진실로 국가의 중대사가 아닐 수 없사옵니다. 대왕께서는 사직이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깊이 통촉하시옵소서. 백비는 놀라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분노로 전신을 파르르 떨기까지 했다. 문제의 인물인 전혀는 평소에 오자서에게 각별한 총애를 받아오던 장수였기에 백비의 분노는 더욱 극심하였다. 부차가 전혀에게 물었다. 태제가 나에게 아청을 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고? 어젯밤 대왕께서 꾸셨다는 꿈은 분명히 흉몽이옵니다. 그런데 태제는 그것을 길몽이라고 어거지로 꾸며대고 있으니 그 어찌 아첨이라고 아니할 수 있으오리까. 성동에 공손성이라는 유명한 점술사가 있사오니 그 사람을 불러다가 기륭을 분명하게 가려보심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부차는 그 말을 옳게 여겨 왕손웅을 보내 공손성을 불러오게 했다. 점술사 공손성은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듣고 나더니 다짜고짜 안으로 달려들어가 마누라를 부둥켜 잡고 울면서 넋두리를 했다. 여보 마누라, 내 운명은 오늘로 끝장이구려. 임금님께서 영감을 부르셨다면 그것은 다시 없는 영광인데 영감의 운명은 오늘로 끝장이라니 무슨 말씀이요?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점을 쳐왔지만 기륭에 대해 거짓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소. 그런데 지금 오왕의 꿈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것은 분명히 나라를 망치고 집안을 망칠 대흉몽이란 말이오. 내가 대왕전에 불려가 그것을 사실대로 설명했다가는 꼼짝 못하고 죽을 판이니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단 말이오. 영감은 참 별 걱정을 다 하시오. 그거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임금님이 바른 사람을 좋아하시면 조정에 직원지사가 모이고 임금님이 아첨을 좋아하시면 조정에는 아첨지사가 들끓게 되는 법이라오. 지금 조정에서는 태제 백비 같은 아첨배들이 판을 치고 있는 모양이지만 그렇다고 영감이 그들 때문에 죽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니오. 이왕이면 영감도 백비와 같이 거짓말 해몽을 해드리고 우리도 노후에 호강이나 마음껏 누려봅시다 그려. 쓸데없는 소리. 나는 죽으면 죽었지 거짓말 해몽은 못하오. 설사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빠져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사실대로 말할 작정이오. 공손성은 마누라의 손을 매정스럽게 뿌리치고 밖으로 달려나와 왕손운과 함께 대궐로 향하였다. 부차는 공손성을 보기가 무섭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며 해몽을 요구했다. 소신은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것을 사실대로 여쭙겠사옵니다. 대왕께서 장명궁을 나오셨다고 하옵는데 장명궁은 대왕께서 정사를 도모하시는 궁전인지라 그곳을 나오셨다 하심은 왕위에서 물러나심을 말하는 것이옵니다. 그리고 고소대는 대왕께서 즐겨 소유하시는 명소이옵는데 그곳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 하옴은 즐거움이 끝나고 슬픔이 왔다는 뜻이옵니다. 그리고 또 종묘에 잡초가 우거졌다 하옴은 나라가 망했다는 뜻이옵니다. 그 꿈은 이상과 같이 지극히 불길한 꿈이니 바라옵건대 대왕께서는 제 나라를 치지 마시도록 하시옵소서. 백비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벼란간 벼락 같은 호통을 지른다. 너 이놈, 천하의 요망스러운 놈아. 어찌 감히 대왕전에 그와 같이 흉악스러운 말씀을 여쭐 수 있단 말이냐. 그러나 공손성은 추호도 겁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비를 노려보며 이렇게 꾸짖었다. 그대는 재상의 중록을 먹고 있으면서 국가에 충성할 생각은 안 하고 어찌하여 사리 사욕만을 일삼아 오느냐. 후일에 이 나라가 망하면 그대 때문에 망한 줄 알아야 하느니라. 부차는 두 사람의 승강이를 보고 공손성을 무섭게 꾸짖었다. 너 이놈, 내 놈은 혹세 몸이 나는 점장이 주제에
어찌 감히 일국의 재상에게 악담을 퍼붓느냐. 저놈을 끌어내어 당장 효수형에 처하라. 칭병하고 집에 들어앉아 있던 오자서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부랴부랴 형장으로 달려왔다. 그리하여 형리들에게 처형을 잠시 중지시킨 뒤에 황급히 입궐하여 부차에게 간했다. 대왕전하, 형이란 반드시 법에 의거해서만 시행해야 하는 것이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점술사 공손성을 함부로 처형하시면 금우의 백성들은 무엇에 의거하여 살아가며 남마같이 어지러워질 민심을 무엇으로 수습해 나가시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공손성에게 관우하신 성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손성은 나의 꿈을 흉악하게 풀이했을 뿐만 아니라 일국의 재상에게 무서운 악담까지 퍼부었소. 그런데 경은 무슨 이유로 그런 놈을 살려두라고 하시오. 재상 백비는 구천으로부터 과거에도 많은 뇌물을 받아왔고 지금도 계속하여 받아오면서 성상의 총명을 몹시 흐리게 하고 있사옵니다. 그가 월을 제쳐놓고 죄를 치자고 고집하는 것은 구천에게 매수된 때문이오니 대왕께서는 그 점을 각별히 통촉하시옵소서. 만약 국정을 백비에게 그냥 맡겨두시면 국가의 장래에 가공할 결과를 초래하게 되실 것이옵니다. 오자서로서는 최후의 간언이었다. 그런데 백비는 오자서가 입궐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대궐로 달려들어와 문 밖에서 오자서의 말을 낱낱이 엿듣고 있었다. 백비는 오자서의 직간을 엿듣고 전신에 소름이 끼쳤다. 그러나 자고로 간신들은 간지에 능한 법이어서 녹록하게 손을 들어버릴 백비가 결코 아니었다. 백비는 마음속으로 이를 갈며 오자서가 퇴궐하기를 기다려 부차 앞에 의젓하게 나타나 큰 절을 올렸다. 부차는 오자서의 간언을 들은 직후인지라 백비의 얼굴을 보자마자 대뜸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경에게 알아보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마침 잘 들어오셨소. 그러나 백비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하고 오명보께서 입궐하신 줄로 알고 있사옵는데 오명보께서는 벌써 퇴궐하셨사옵니까? 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였다. 실은 존경하는 오명보께서 와병 중이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국사에 바빠서 차일피일 하다가 오늘에야 댁으로 문병을 갔던 것이옵니다. 그랬더니 오명보께서 입궐을 하셨다 하옵기에 대왕전에 문안도 드릴 겸 지금 서둘러 입궐하게 된 것이옵니다. 부차는 그 말에 의욕의 고개를 갸우뚱하였다. 백비는 오자서를 존경하는 오명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오자서는 백비를 천하에 둘도 없는 간신처럼 말하고 있으니 과연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단 말인가. 부차는 얼른 납득이 가지 않아서 백비에게 다시 물었다. 경은 오명보를 그렇게도 존경하오? 대왕전하, 오명보는 이 나라의 대공신이온데 그 어른을 존경하지 않으면 누구를 존경하겠습니까? 오명보도 인간이고 보니 굳이 결함을 들추어내자면 한두 가지의 과오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옵니다마는 사소한 과오쯤은 덮어두고 온 국민이 한결같이 아껴드려야 할 어른인 줄로 알고 있사옵니다. 경은 지금 오명보에게도 한두 가지의 과오가 없지 않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그 과오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오? 아니옵니다. 오명보같이 훌륭하신 어른에게 무슨 과오가 있겠사옵니까? 부차는 그럴수록 의심이 짙어와서 왈칵 노기를 띠며 다시 추궁했다. 경이 말하는 오명보의 과오가 무엇인지 당장 내 앞에 밝히시오. 그런 일을 끝까지 숨기려고 한다면 나는 경의 충성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겠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제 대왕전에 무엇을 숨기오리까? 실상인즉 오명보는 진작부터 몇몇 신복 부하들과 더불어 무서운 반역을 꾀하고 있었사옵는데 소신은 전력을 기울여 그것을 막아내고 있었던 것이옵니다. 뭐?
오명보가 반역을? 경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나에게는 숨겨왔다는 말이오? 대왕께서 아시면 심뇌하실 것 같아서 소신은 신금을 어지럽혀 드리지 않으려고 전력을 기울여 무마하려고 했던 것이오나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모두가 어리석은 일이 아니었는가 싶사옵니다. 덧붙여 백비는 다음과 같은 말을 꾸며대었다. 즉 좌태부 전여와 점술사 공손성 등은 모두가 한 통석이어서 애초에 꿈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좌태부 전여가 점술사 공손성을 천거한 것과 점술사 공손성이 성몽을 흉악하게 풀이한 것과 점술사 공손성이 효수형을 당하게 되자 오자서가 부랴부랴 입궐하여 공손성의 구명운동을 편 것도 모두가 반역계획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부차는 백비의 말을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 전신을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백비는 아직도 말을 계속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대왕 전에 무엇을 숨기오리까? 실상인즉 오명보가 제나라를 치는 대신에 월나라를 치자고 주장한 것도 오명보가 제나라와 제휴하여 반역을 도모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옵니다. 뭐야? 반역을 도모하는데 제나라와 내통까지 하고 있었다고? 그러옵니다, 전하. 그뿐이 아니옵니다. 오명보는 거사가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에 대비하여 그의 아들 오봉을 제나라의 태부 포유명한테로 이미 피신까지 시켜두고 있사옵니다. 뭐야? 오명보가 자식놈을 제나라에 피신까지 시켜두고 있다고? 그렇다면 그의 반역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 지금 당장 중신회의를 열어서 오자서를 능지처참에 처해버려야 하겠소. 오나라에 있어서 오자서의 존재는 너무도 거물인지라 부차는 즉시 중신회의를 열어 오자서를 반역죄로 차명에 처할 것을 제안하였다. 부천에게 뇌물을 받아먹은 백비, 전이, 왕손웅 등등은 즉석에서 찬의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평소부터 오자서와 뜻을 같이 해오던 정의파 중신들은 한결같이 반론을 제의했다. 백비 일당은 눈살을 크게 찌푸렸으나 그 이상 처벌을 고집했다가는 오히려 의혹을 살 것 같아 모두들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러면 중신들의 간언에 따라 오자서를 처벌하는 일은 하루 이틀 더 고려해 보기로 합시다. 부차는 오자서의 반역 사건이 암만 해도 마음에 걸려서 관해궁에 들어와서도 안색이 매우 좋지 않았다. 별궁왕후 서씨는 미리 매수해 두었던 시종들로부터 중신회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소상하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서씨는 시치미를 떼고 부차에게 물었다. 오늘은 전하의 신색이 매우 좋지 못하오니 어이된 일이십니까? 부차는 서씨에게는 대답조차 아니하고 의자에 털썩 걸터 앉은 채 오랫동안 침통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닫고 보니 옆에 앉아있는 서씨가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부차는 서씨가 울고 있음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네가 왜 우느냐? 얘야, 네가 울기는 왜 우느냐 말이다. 서씨는 그제서야 눈물을 닦으며 신첩에게 종말의 날이 온 모양이니 신첩이 어찌 울지 않을 수 있으오리까 하고 한숨을 섞어가며 한탄하였다. 신첩이 대왕을 모셔온 지 어느덧 8년, 대왕께서 웃지 않으시는 얼굴로 신첩을 대해 주시기는 오늘이 처음이었사옵니다. 그로 미루어 보면 대왕의 마음은 신첩에게서 멀리 떠나버리신 것이 분명하니 이 어찌 소첩에게는 종말의 날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오리까. 서씨의 말이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부차는 소리를 크게 내어 웃었다. 하하, 네가 천진스러워도 분수가 있지. 내가 한 번쯤 웃지 않았다고 해서 너에게 종말이 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하늘이 무너져도 변함이 없을지니라.
그러나 서씨는 눈물을 씻으며 고개를 가로 흔들었다. 자고로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옵니다. 대왕께서는 오늘따라 신첩에게 웃음을 보여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용안에 고민하시는 기색조차 역력하게 나타나 있어옵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반구의 말씀도 아니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신첩이 어찌 대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고 믿을 수 있으오리까? 부차가 만약 서씨가 월나라 출신 계집인 것을 손톱만큼이라도 경계하고 있었더라면 국가의 중대 기밀을 함부로 짓거리지는 않았으리라. 그러나 서씨한테만은 무엇이든지 알려주고 싶은 심정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너만 알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거라. 실상인즉 오늘 중신회의에서는 반역 사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내가 오늘따라 너에게 웃지 않은 얼굴을 보여주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느니라. 도대체 그토록 엄청난 흉계를 꾸미고 있는 주모자가 어떤 놈이옵니까? 주모자는 바로 오자서라는 놈이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기가 차겠느냐. 네? 오명보가요? 아, 역시 오명보는 그래서 그랬구나. 오명보는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소리이냐?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저 혼자만 알고 있을 일이지 대왕까지 아실 일은 아니옵니다. 너만 알고 내가 알아서는 안 될 일이라니. 그렇다면 너도 오자서와 함께 역적도모에 가담하고 있었더란 말이냐. 대왕께서 아무리 마음이 변하셨기로 어쩌면 소첩까지 반역도당으로 몰아붙이시옵니까? 사정이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무엇을 숨기오리까? 오늘 대왕으로부터 오명보의 역적도모 말씀을 듣고 보니 오명보가 그동안의 신첩에 대해 농담 비슷이 여러 가지 말을 은근히 물어본 것도 영모와 관계되는 일이 아니었던가 싶사옵니다. 뭐야? 오자서가 그동안 너한테 여러 가지 말을 은근하게 물어보더라고? 그놈이 너에게 한 말을 하나도 숨기지 말고 이실직고하거라. 며칠 전에 완화지 풀밭에서 주연이 있었을 때의 일이었사옵니다. 대왕께서 소피를 보시려고 잠시 자리를 뜨시자 오명보가 부랴부랴 신첩의 곁으로 다가와 술잔을 권하더니 소주 8경이 좋기는 하지만 제 나라의 신수에 비기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서 만약 별궁왕후께서 제 나라의 산천 풍경을 구경하고 싶으시다면 이 오자서가 별궁왕후를 제 나라로 직접 모시고 갔다 올 용의가 있사옵니다 하고 각별한 친절을 보여주었던 것이옵니다. 신첩은 그 당시에는 그 말을 아무 생각도 없이 들어넘겼사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역적도모와 관련시켜 생각해보면 오자서는 엉뚱한 생각을 품고 암암리에 소첩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뻗어온 것이 분명하옵니다. 그렇다면 오자서의 죄는 신첩의 입장에서도 용서할 수 없사오니 대왕께서는 신첩을 위해서도 오명보를 엄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자서가 서씨에게 유혹의 손길을 보냈다는 말을 듣자 부차는 분노로 이를 와득와득 갈며 여봐라, 거기 누구 없느냐. 오자서를 당장 체포에다가 능지처참에 처하라 하고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다. 대왕전하, 너무 흥분하지 마시옵소서. 오자서의 문제를 잘 처리하시려면 우선 고정하셔야 하시옵니다. 대왕께서 오자서를 직접 처형하시면 사후에도 후문이 좋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오자서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도일 것 같사옵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서씨는 한참 동안 깊은 궁리에 잠겨 있다가 문득 선반 위에서 기다란 나무 상자 하나를 끌어내려 부차 앞에 내밀어 놓으며 말했다. 이것을 오자서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옵니다. 아니, 이것은 총루라는 명검이 들어있는 상자가 아니냐. 예, 그러하옵니다. 이 명검을 오자서에게 보내시면 오자서는 대왕의 어의를 알아채고 반드시 자결을 하게 될 것이옵니다. 그러면 이 명검을 지금 당장 오자서에게 보내주도록 하라. 한편 오자서는 구천의 문제로 마음이 평안하지가 못했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어명이요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어명이라는 소리에 부랴부랴 의관을 갖추고 문간으로 달려나와 보니 대왕 전하께서 이것을 오명보 댁에 갖다 드리라고 하셨사옵니다. 하며 시종이 기다란 나무 상자를 내밀어 주는 것이었다. 나무 상자를 두 손으로 경건하게 받들고 들어와 등불 아래에서 헤쳐보니 거기에는 천하의 명검인 총루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한밤중에 명검을 하사한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왕의 뜻임을 오자서는 대번에 알아챘다. 오자서는 진작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기에 추호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가 죽음으로 해서 백년사직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릴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였다. 오자서는 죽음을 결심하고 날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이윽고 날이 밝자 오자서는 자결을 결심하고 집안 식구들을 한 방에 불러 모았다. 그 자리에는 19살짜리 둘째 아들 오명과 늙은 아내도 동석해 있었다. 오자서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나는 초나라에서 망명한 이후로 한평생 오나라에 충성을 다해왔었고 지금도 오나라를 위해서는 누구 못지않은 충신으로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오왕부차가 간신배들의 말만 믿고 나에게 죽음의 명검을 하사했으니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어야 하는 것.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미련도 없고 공포감도 없다. 다만 한 가지 애통한 것은 내가 죽고 나면 이 나라가 반드시 망하게 되리라는 것뿐이다. 말을 마친 후 오자서는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쳐 죽였다. 만고의 영웅으로 만천하를 주름잡던 명장 오자서는 결국 오왕부차에 의하여 비명으로 비참하게 죽어간 것이었다. 오자서가 죽고 나자 부차에 대한 백성들의 원성이 전국적으로 자자하였다. 부차는 크게 분노하여 오자서의 시체를 갈기갈기 찢어 가죽 부대에 넣어 바다에 띄워버리라는 명령까지 내렸다. 왕명에 의하여 오자서의 시체는 바다에 던져졌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의 시체가 들어있는 가죽 부대는 물속에 가라앉지 아니하고 언제까지나 물 위에 떠돌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일을 만고의 충신이 무고하게 죽어간 때문이라고 여겨서 오자서의 시체를 비밀리에 건져다가 산속에 장사를 지내주었다. 그리고 그 산을 서산이라고 부르는 동시에 무덤 앞에 사당을 짓고 해마다 백성들의 손으로 성대한 제사를 지내왔었다.